김용민 브리핑. (2017년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2월의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오프닝 멘트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 매우 중요한 한 주다로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박근혜 대면 조사,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밑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특검팀 요청에 답해야 합니다. 게다가 박근혜 뇌물죄 성립의 중대 변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여부도 이번 주에 결판납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번 주 매우 중요한 한 주를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여는데요. 박근혜가 헌재에 직접 출석할지 말지를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할 경우, 그래서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3월 초로 유력하던 심판 일정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다가올 토요일 촛불 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세 주간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팟캐스트 리뷰로 함께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만든 팟캐스트 서당캐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호 국회의원이 진행하고 박주민 의원 등이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날짜를 지정해서 이때까지 대통령은 나올지 말지 결정하라. 이때까지 청와대 변호인은 해명할 게 있으면 서면으로 다 해명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간 헌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던 박주민 의원. 어떻게 봤을까요? 들어보시죠. 헌재가 그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약간 강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고영태 증인 직권 취소, 그 다음에 23일까지 최종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라 라고 해서 명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고영태 증인을 직권 취소한 게 왜 강건한 모습이냐면, 현재까지는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증인이 갑자기 못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증인이 나올 만한 날을 다시 잡아주고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헌재가 태도를 바꿔서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못 나와. 취소. 이렇게 해버린 것이고요. 청와대 측의 그 의도를 좀 읽은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리고 23일까지 최종적인 그 주장이 담긴 서면을 내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변론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신호를 준 거죠. 네네. 최종적인 서면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서면을 낸다거나, 그 이후에 새로운 증인을 뭐 불러낸다거나 하진 않겠다라는 뜻이 간접적으로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 13일까지는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헌재가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추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에는 문제가 안 되나요? 법률상에 문제 없습니다. 법률상에 문제 없고요. 다만 저쪽에서는 이제 공정성을 훼손한다. 즉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또 집요하게 문제 삼겠네요. 그렇죠. 계속 문제된다. 뭐 우리는 충분히 방어 못했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는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 생각은 헌재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 9일 기일, 즉 고영태에 대해서 직권 취소하고 23일까지 최종적인 서면을 내라고 명명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저 헌재에 대해서 불안하셨구나.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 나올 때마다 헌재가 대통령 측에 끌려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2월 9일의 모습은 그런 우려를 일정 정도 불식시키는. 근데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 중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예, 어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들이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아니고요. 최후 변론을 할 때 본인이 나서 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후 변론격으로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즉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종의 피고인인데 피고인 형사재판에도 피고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명확하게 알려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카드를 계속 언제 쓸지 모르는 상태로 두면은 재판 절차가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쪽에서 이제 대통령과 상의해서 뭐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뭐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 얘기 했고 오늘 그 2월 10일 서석구 변호사가 저녁에 MBC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헌재가 이걸 받아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재판 절차의 공정성이에요. 즉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만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 거고 그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결론이 나와야 어떤 것이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리예요. 사실 그 주장에 헌재가 많이 끌려왔죠. 증인 신청하면 증인도 다 받아들여주고 또 출석하기로 약속돼 있던 증인이 못 나오겠다 그러면 그 증인을 위해서 다른 기일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대통령도 나오겠다라고 하면 또 현재까지 어떤 그런 분위기라면 헌재가
아이고 재판에서 직접 본인이 출석한다는데 저걸 어떻게 막아? 또 해줘야지. 네네. 해주는데 또 저쪽에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간을 좀 줘야지. 이렇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헌재가 갑자기 23일까지 최종적인 주장 담긴 서면을 내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리 서면을 제출하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더 이상의 주장이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23일이 마지노선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평의에 들어가는 그 거고요. 이후에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러면 그게 이런 메시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출석하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출석을 뭐 하는 건 좋대. 그 전에 잡아놓은 그 변론 기일이나 그때 와라 미리 이렇게 고정을 해놨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적어도 23일에 최종적인 서면을 내라고 했던 것은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는 더 새로운 걸 받지 않겠다는 거고 그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무렵부터는 판단에 들어가기 시작하겠다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그 무렵 즈음에서 나오려면 나와라라는 시그널은 되는 건데 명확한 입장은 아마 다음 주에 기일을 열어서 물어보거나 대통령 측에 아니면 입장을 밝히거나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출석을 하려면 하는 건 좋은데 그 23일 전에 우리가 잡아놓은 변론기일에 나와라. 네. 그 이유는 이제 해달라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똑똑하거든요. 그럼요. 예.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노선이 23일이면 명시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23일이면 최종 정리 서면이 제출되면 이제 최종 변론이 잡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형사 재판의 경우 그 최종 변론이라는 것을 따로 별도로 잡기도 하고 그 뒤에 서면을 내기도 하는데 시한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 측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며칠 더 말미를 달라. 대통령이 직접 나오실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반영해서 판단해달라. 등등등의 항변을 할 수 있는데 헌재가 이미 23일이라는 기한을 준 상태에서 그것을 뒤로 물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네네. 그럼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3월 초 탄핵 선고가 가능성이 뭐 큰 거네요. 이번엔 한겨레 성한용 정치 선임 기자와 석진환 정치팀 기자가 나와 아스팔트 보수에 기대고 있는 새누리당의 현실을 상세히 짚어주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겨레가 만드는 팟캐스트 더 정치의 일부입니다.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이 아스팔트 보수에 올라타서 보수층을 결집해 당의 활로를 열려는 노림수. 과연 통할까요? 사실 뭐 오늘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바른정당 의원들이 중에 좀 복귀를 회군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른정당이 워낙 그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뭐 이 상태로 강경보수층 끌고 가면 활로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짧은 계산이고요. 아마 길게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게 정당의 지지율은 사실 모든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왜 갑자기 탄핵 반대 집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느냐. 배경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새누리당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그동안 그런 대로 2등을 겨우 버티다가 3등으로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더 무너지면 자기들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도 전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 중도주의 정도를 표방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집권 초기에 그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 미만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급하니까 우회전을 해서 보수 쪽으로 정부 전체, 정권 전체 노선을 선회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정당은 지지율이 무너지면 뭐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습니다. 일단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무너지다 보니까 너무 다급해서 지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정치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대의와 명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하는 이런 행동, 언행은 이 대의 명분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새누리당, 당명을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지만
아마 몰락의 길을 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너무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어서 지지율을 박박 긁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지율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대선 전국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후보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차출론 뭐 계속 여전히 살아있는 이제 불씨인데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이제 대선 출마도 선언을 했는데 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서 황교안 총리 출마 문제는 결론이 날 거다.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탄핵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면 시간을 좀 번 다음에 황교안을 대표 선수로 등판시키겠다. 이런 좀 노림수라고 좀 읽히던데. 그게 사실 지금 간단한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건데요.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선거 당장 치르지 않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나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황교안 총리 나와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별로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그렇죠. 인용되면 예, 대선을 당장 치러야 되니까 이제 황교안 총리가 나와라. 이런 설명인 걸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의미를 둔다면 의미를 줄 수 있겠는데 제가 읽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아스팔트 보수, 태극기 보수한테 새누리당이 매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 사람들한테 띄우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이 황교안 후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당신들이 지지하는 황교안 대행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대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뭐 아주 자세히 세면 한 1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출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마라도 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존재 자체가 지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생존형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거 지금 출마하고 있고요. 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지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뭔가 어떤 그 존재 가치를 높여서 이제 다음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설 생각인 뭐 이런 계산이니까요. 그 사람들 10명 가까운 주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특검하고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설 때 항상 새누리당의 뭐 친박근혜 의원뿐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강경 보수층에 기대는 새누리당의 이런 뭐 권소 후보들도 일제히 그 굉장히 시점이 저는 뭐 이렇게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헌재의 결정이라든가 특검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당성 그 흠집내기 시도 뭐 이런 것들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죠. 사실은 뭐 안상수, 원유철, 이인재, 김문수, 정우택 이런 분들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여론조사할 때 조사 대상에조차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포함을 시킨다고 해도 이 지지율 다 합쳐도 아마 2, 3%도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을 살리는 차원에서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이지 실제 이제 이분들의 어떤 대통령 꿈은 굉장히 험한 것이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어쨌든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큰 상황인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어떤 정치적 타협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안했던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 이것을 야당이 그전에 안 받았는데 이제는 좀 받아도 되지 않겠냐. 정치적 타협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고 새누리당으로서도 좀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좀 이렇게 봐야 할까요? 뭐 말장난이죠. 뭐 지금 새누리당의 그 제안이 유효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발로 물러난다. 혹시 기각되더라도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사람인가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일종의 이제 그 정치적인 소음에 가까운 뭐 그런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마당에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그럼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 하면은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그럼 그 기각시켜 주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거를 취소해 주면 내가 그럼 4월에 물러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협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요. 뭐 의미 부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4월 퇴진 6월 대선 이 얘기가 어제 나왔었거든요. 어제 나왔는데 사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의 발언 내용을 보면 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죠. 사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하는 건데 야당이 안 받았다.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탄핵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당시 야당이 그렇게 할 게 아닌데 뭐 탄핵 소추안 처리를 강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탄핵 처리 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오늘 우리가 쭉 얘기했던 그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전략 차원에서 뭐 그런 흐름에서 그런 분위기를 타고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그냥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과가 물론 기각이 되면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만 인용이 되더라도 사실은 후유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른바 애국 보수 세력은 여전히 광화문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국가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자부하는 뭐 박정희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 대통령 정도 되면 본인의 그 탄핵에 대해서 뭐 인용 기각 이게 가려지기 전까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내 스스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모든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요. 네. 지금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좀 중단하거나 기각시켜 주면 4월에 물러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뉘앙스를 담아갖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을 거고. 제 생각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 15%를 한 80%쯤으로 착각을 여기고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사실 우려가 듭니다. 이번에도 한겨레 팟캐스트인데요. 언니가 보고 있다. 잘 아시죠? 황교안 지지율로 탄력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그리고 여기에 타격을 받고 있는 바른정당의 동태를 상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이번 주에 실렸습니다. 김태규 기자, 이경미 기자 등이 출연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렇게 새누리당이 폭주하는 두 가지 축이 있는 두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 생존하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일종의 비상식량? 황교안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어쨌든 15%를 먹어주면서 있는 거고 또 한 축은 바른정당인 것 같은데 결국 바른정당이 지지부진하면서 결국엔 새누리당이 이렇게 발악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11치 기사를 보면 황교안에 대해서 우리 이경미 기자가 쓰지 않았습니까? 네. 네. 내일 11치 보면 다 알겠지만 네. 어떤 거였어요? 황교안 현상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황교안은 뭔가 지금 어떤 의미인가 보수에서 네. 그런 기사였는데 네. 황교안의 존재가 이 보수 진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걸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발제를 해서 이틀 발제해서 결국 이틀째 들어가는 자체 발제한 거요? 네네. 훌륭하네. 네. 근데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발제를 했지만 기사는 미약하게 쓰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문제의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을 돌덩이로 비유를 하거든요. 지지율 15% 갖고 있는 이 돌덩이가 딱 버티고 있어서 돌부처로 비유를 못해. 그냥 기독교 신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보수 진영 후보들이 좀처럼 뜰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황교안 총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대선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박찬수 선배가 자신의 모든 자산을 걸고 모든 걸 걸고 황교안 안 나온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여론이 있고 황교안 총리는 그걸 또 이용하고 있고 부인도 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몸값을 올리고 어떤 국정 장악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애매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깝깝한 상황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권은 어쨌든 지금 경선에 거의 여권이 아니라 야권은 네. 거의 경선 체제로 돌입을 했잖아요. 근데
보수 진영은 황교안이라는 불확실성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불확실한데 돌덩이라니. 이 보수는 무엇인가? 돌덩이를 깨야 되는데 막 이제 못 깨고 있으니까 힘이 좀 없으니까 그런 다른 후보들이 그래서 근데 진짜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황교안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지런히 뭐 챙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돌아다니면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황교안 지지율이 좀 반기문 지지율하고 비슷하다고 느낌을 받는 게 일단은 문재인이 워낙 세니까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대안으로 반기문을 쫓았는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하니까 다시 또 그 문재인 대항마를 문재인을 싫어하는 보수 진영은 대항마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황교안으로 뭐 유승민은 뭐 좀 못 믿겠고 뭐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보수 진영에서 못 믿겠고 그래서 이제 황교안에게 쏠리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그런 지지 기반이나 이게 취약하다 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막상 이분이 검증 무대에 딱 들어오면 지금은 이제 국정 책임자니까 뭐 야권에서도 막 그렇게 뭐 대선 후보 검증하듯이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대선 검증 무대에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보면 반기문 총장이 막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황교안 마냥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그 김태우 기자가 먼저 TF를 꾸려야죠. 그러니까 일단 뭐 후보 검증 TF. 일단은 김영중 의학 전문 기자도 들어와야죠. 단마진 두드러기로 군대를 안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그 두드러기 판정을 받은 것과 군대 면제 판정 받은 또 시점이 또 뒤집혀져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뭐 파보면 상당히 뭐 반기문 전 총장 수준이지 않을까 저는 같은 관료 그렇죠. 같은 관료 출신이고 아무리 관리가 잘 됐다고 해도 어쨌든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좀 걸려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어쨌든 여권에서 중도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의 대항마로 기대를 했는데 황교안 총리는 지지율도 돌덩이에요. 전체도 돌덩이.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고 국정농단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뿌리치고 나온다. 이게 보수 전체 외연 확장에 과연 도움이 될까? 그게 사실상 어렵다고. 그러니까 보수 후보 단일화 황교안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뭐 황교안도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막상 진짜 그 막판에 나왔을 때 그렇게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 바른정당이 그런 박근혜 정부 바른정당이 탄핵한 박근혜 정부의 그런 권한대행인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겠느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따로 출마를 하면 그 보수 후보가 뭐 분열이 되니까 뭐 필패는 기정사실화된 거고. 새누리당의 최대 목표는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돈 안 쓰고 15%만 나오면 다 보전을 받잖아요. 그것만 돼도 새누리당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당에. 우리가 이 박근혜가 이렇게 떨궈져 나가는 게 아사리판에서 그래도 이 정도 우리가 지켰다. 비상식량, 근근히 먹고 사는. 그 정도 체면치레 하려는 게 목표가 아닐까.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돈 얘기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확 와닿죠? 네, 이제 출입기자로서 뭐, 애정이 조금 있으니까 이게 새누리당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새누리당이 아니죠. 계속 아직까지도 입이 안 익네요. 아직 확정 안 됐어. 13일날 되니까. 예, 새누리당. 영상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음성 메시지. 음성 메시지. 배경음악도 깔리나요? 그래서 사실 지난 총선을 한번 복귀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전략은 중도 확장성이 아니라 사실 내부 헤게모니 싸움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항구가 그런 식으로 칼을 휘둘렀고 결국에는 그게 다 이긴 그런 이제 총선이라는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려가지고 저쪽에 이제 그 제1당을 줘버렸고 이런 그 상황으로 총선이 끌고 왔었었는데 보통 굵직한 선거는 방금 전에 이제 이경민 기자가 얘기했듯이 다 중도를 어떻게 하면 더 포섭을 할까. 좌쪽에서도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오른쪽에서 좌쪽으로 가려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이었었죠. 근데 이번 새누리당은 오히려 반기문 총장이랑 카드가 이제 그 불출마로 이제 없어진 이후에는 그냥 더 오른쪽으로 가려는 그
전략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물론 선거 이후의 헤게모니 싸움에서는 친박들이 계속 그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선거에서는 지고 난 이후에 더 당세가 쪼그라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핵 역풍 이후에 그래도 그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상당히 선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계속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이제 더 여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었는데 새누리당이 과연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저는 오히려 그 진짜 야당할 생각만 있고 야당한 이후에도 강한 야당이 될 생각이 없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은 그런 미래까지 여유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든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이 극우 세력,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때 어떤 틈을 갖고 이걸로 좀 정치적 활로를 어떻게든 그 모색해보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바른정당으로 잠깐 그러니까 다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잠깐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바른정당이 또 지지율이 엄청 낮은 것도 이렇게 새누리당이 막 가는 데 대한 이유를 제공하는 건데 그 우리가 12월 9일 탄핵 이후에 언니가 보고 있대서 황영철 의원을 초대해서 이제 그 했을 때만 해도 개혁보수신당이 탄생하기 전이었죠. 그때만 해도 바른정당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희 나름대로 진짜 축복해줬잖아요. 그때 황영철 의원을 그랬는데 그 새누리당과 쪼개진 직후에 12월 말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에 새누리당을 제치고 2위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6일에서 8일, 2월 6일에서 8일 실시한 조사를 보니까 정의당 6.8%에 이어서 5.8%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오차 범위가 있긴 하나 5위 정당이 된 거죠, 이게. 근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바른정당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새누리당보다는 그래도 바른정당이 노선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바른정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보수 측에서도 좀 건강한 보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마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 바른정당은 왔을 텐데 왜 이럴까요? 그 진짜 정권 교체 프레임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박근혜 탄핵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그 원죄론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후보 또한 지금 뚜렷한 인물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두 가지 요인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여권에서 지금 구심점이 없다는 게 큰 원인이라고 봐요. 이제 각 당은 어찌됐든 누구 하나 구심점 있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아마도 바른정당은 처음에 이제 반기문 영입에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반기문이 뭐 3주 만에 그냥 3주 천하로 끝나버리니까 방향점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안을 보더라도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어정쩡하게 있는 상황이고 대선 후보로 유승민, 남경필 두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뭐 싸우고 있지만 그냥 당내 리더십을 이렇게 확 쥐고 이 리더십 있게 나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경필, 유승민 두 사람 만나보면 어때요? 요즘 표정이 어떤가요? 다급하고 막 그런 상황인가? 네, 저 그 바른정당이 왜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그 안에서 있는 이제 그 말씀 들은 거랑 이제 밖에서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랑 조금 다른데 먼저 안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본인들의 포지셔닝 자체가 그 원래 인기가 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던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새누리당 안에 있으면은 나름대로 이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소장파다 개혁적인 목소리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안에서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희소성도 있으니까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원동력으로 남원정이 이제 4선 5선까지 갔었던 건데, 근데 아예 떨쳐서 나와버리면은 이미 그 안에서 있을 때 희소성이나 이런 것 가치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혁신 경쟁을 하려면은 바른정당보다 더 이제 그 개혁적이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당 더
개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뭐 정의당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뭐 내부적으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힘들다 뭐 그런 얘기네요. 사실 장재원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었고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본인들이 쇼타임을 잃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쇼타이밍은 탈당하고 나서였거든요. 그때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고 그때 이제 컨벤션 효과를 쭉 이끌어가면서 이 국면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참 어려웠던 게 1월 12일에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 버리면서 바른정당이 사실 뭐 자기들이 어떤 쇼타임 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죠. 카메라를 못 받았죠. 그래도 한 20일 정도는 있었거든요. 탈당하고 나서 20일 정도 있었는데 그 20일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 선거 연령 18세 이내를 갖다가 하겠다고 했다가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뒤집으면서 그 대다수가 바른정당 얘네들은 이도 저도 아니구나.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근데 그 다음에 의제를 빨리 잡아가지고 이거라도 하겠다라고 나오지도 않았고 그 첫 번째 의제부터 뒤집어지면서 무엇 하나 뚜렷하게 자기 의제를 내세울 수 없는 정당이구나라는 그런 이제 시선들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의 쇼타임이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자기네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설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네. 이상의 정치 팟캐스트는 팟빵에서 다운로드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로 이어갑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을 물론 음주 속셈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직접민주주의와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분권화, 자율성, 연대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연대란 네트워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은 직접민주주의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자체가 직접민주주의 정신이라야 성취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칼럼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분권화입니다. Decentralizat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권화된 사회와 조직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해도 우리의 근육은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 조직에서 분권화 작업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겠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의 상실을 공포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불안해합니다. 부하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도 많은 컨설팅 비용을 들여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사장은 늘 예외였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분권화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수평적으로 배분된 상태를 분권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우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권화는 이렇게 한 곳에 몰려있는 권력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서로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분권화는 모든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조직은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권화 개념을 조직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론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율성입니다. 영어로는 오토노미라고 하죠. 분권화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자율성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분권화라는 조직 설계론적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념의 원천은 철학에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분권화를 위한 조직 설계라는 외적 조건 이전에 모든 인간은 이성을 토대로 하는 도덕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덕적 자율성이란 어떤 사태에 직면하여 그것이 도덕적인 것인지 비도덕적인 것인지를 인간의 이성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우물가에서 놀고 있다면 그 아이가 우물에 빠질까 걱정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려고 행동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런 도덕적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맹자의 성선설과도 유사합니다. 칸트의 철학이 맹자와 다른 점은 인간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그런 상태가 인간 이성의 온전한 작용에 의해 자율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칸트나 맹자 전공자들은 달리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칸트에게서 유래되는 이러한 인간 이성의 자율성 개념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사조직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서 보았듯이 공무원들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권력자의 시중이나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성에서 나오는 도덕적 자율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권력의 주구로 살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조선 왕조가 그랬고 일제시대가 그랬고 독재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결별하는 수순을 밟지 못했습니다. 남대문에 모여 태극기를 흔드는 저 노인들에게서 도덕적 자율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몇만 원짜리 봉투에 자신이 도덕적 자율성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불쌍한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추겨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못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각각 자신의 직무에 주어진 accountability, 즉 성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된다는 말은 누구로부터도 명령과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은 사건이 담당자에게만 그대로 맡겨두었더라면 충분히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위로 보고하고 명령을 받으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희생된 참담한 세월호 사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권화된 자율적인 주체로 활동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메르스 사태는 말단위 담당자들이 정해진 원칙대로 업무 처리를 했으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 처리하면서 허둥지둥대다가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의 내막을 잘 살펴보면 죄다 윗사람의 명령을 받았거나 그 명령을 기다리느라고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대부분 위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큰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작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직무에 부여된 성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분권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인사조직을 설계하는 학문이 바로 인사조직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바로 인사와 조직입니다. 놀라운 것은 인사조직론이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국민 89% 한국 시스템 못 믿어, 한국은 불신 국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국가 운영 체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사 설계와 조직 설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도 법률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든 인간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은 늘 윗사람에게 의존하고 윗사람은 늘 아랫사람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아래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지만 서로 굴비 꿰어 있듯이 꿰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소인 연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네트워킹 또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끼리 문자질하면서 서로 만나서 폭탄주 마시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대하려면 분권화와 자율성의 요소가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연대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인맥을 쌓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조폭과 같은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서로 밀치고 서로 끌어주는 집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연대 또는 네트워킹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연대의 진정한 의미는 부부관계를 예로 들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남녀가 결혼하려면 상대 배우자의 게슈탈트를 잘 알아야 정상적인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라는 용어는 독일어에서만 사용되고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에서도 그냥 게슈탈트 심리학, 게슈탈트 치료, 게슈탈트 철학, 게슈탈트 교육학 등과 같은 용어로 그냥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멋진 저녁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마쳤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고 세제를 풀어서 그릇을 깨끗이 닦고 헹군 후에 물기를 말려서 그릇들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요? 설거지라고 합니다. 이 설거지가 곧 게슈탈트입니다. 남편의 분절된 행동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일련의 활동 전체를 묶어낸 것이 곧 게슈탈트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묶음인 설거지에 표현됐을까요? 이제 이 남편의 행동을 모두 비디오에 찍어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다고 합시다. 어떤 남편이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으로는 시발시발하면서 저녁 설거지를 했다고 칩시다. 비디오로 본다면 두 남편의 모든 행동이 동일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 남편의 설거지 사례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의 설거지 행동은 과연 동일한 게슈탈트일까요? 물론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전체는 같을지 몰라도 그 의도와 행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슈탈트란 이렇게 그 사태의 맥락까지도 포함하는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게슈탈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사 조직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게슈탈트를 공유해야 함께 협력하는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게슈탈트를 파악하지 않은 채 그저 조건만 보고 결혼한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슈탈트라는 말은 온전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칸트는 사태에 대한 이론적 인식과 도덕적 행위를 연결시켜주는 심리적 만족감을 게슈탈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족감에는 어떤 이해득실 관계도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해득실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태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연대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득실에 연루되면 연대라는 네트워크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의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본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자신의 범죄 행위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가 아닙니다. 연대의 존재 조건은 이해득실이 없는 전체, 즉 게슈탈트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맥을 통해 이권에 연루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대는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 폭력배와 같은 수준의 인맥을 말합니다. 동창회, 향후회, 종친회 등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그런 인맥이 출세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인맥은 진정한 의미의 연대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연대는 이해득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태의 전체를 이해하고 서로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개인 대 개인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 또는 트러스트 컨트랙을 가능케 합니다. 인사조직론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바로 스마트 컨트랙 또는 트러스트 컨트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계약이 시간이 경과하면 당초의 계약 그대로 자동으로 이행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시간이 되는 대로 추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조직폭력배와 같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되는 연대가 아니라 시스템적 신뢰를 통한 사회적 연대의 시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식, 기술, 역량, 정보, 데이터 등이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유되면 필요한 사람들끼리 이해득실과 상관없이 연대하면서 생태계를 형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연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4차 산업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분권화, 자율성, 연대라는 인사조직론적 특성이 만들어낸 혁명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분권화, 자율성, 연대라는 세 가지 요소는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조직의 설계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접민주주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는 매우 후진적이었습니다. 분권화도 자율성도 진정한 연대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고 그에게 은혜와 선처를 기다리는 전제군주적인 국가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87년 헌법은 그런 방식으로 몇 사람들에 의해 얼렁뚱땅 만들어졌습니다. 헌법 조문 하나하나가 국민의 가슴에 명확하게 각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도 애매했습니다. 확고한 민주주의 정신도 인간의 존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그 어떤 인사조직론적 사상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도 있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가 운영 조직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분권화, 자율성, 연대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민주주의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면서 국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게 되면 국민이 직접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 개헌 때는 반드시 의회 입법권과 함께 시민 입법권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김대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의 이름으로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프로 써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뭐 특검 입장에서는 깝깝하겠죠. 아, 헌재가 지금 박근혜한테 휘둘리는구나. 왜 휘둘리지? 뭐 약점 잡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예. 그냥 재판에는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기일이라는 게 있고 예. 그 기일에 또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질질 한번 끌어보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3월 13일, 뭐 예. 데드라인이 13일까지.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까지 8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이제 7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예. 혹시라도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 누군가가 이제 기각 의견이 있어가지고 6대2 의견으로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그걸 쓰다가도 평일을 다시 열자.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명이 그만둔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5대 2, 뭐 5대 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6명을 안 넘으면 무조건 기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위험 부담이 좀 커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2명이 뭐 반대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사람 숫자가 평일을 하는 전체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험 부담이라고 하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못할 이런 이제 위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제 저쪽에서는 그게 마지막 수니까 최대한 하여튼 시간을 질질 끌고 그래서 이제 헌재는 나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헌재를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계속 비치는 거는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면 나오지 말라고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대통령이 안 나가겠다 하면 괜찮아요. 뭐 대리인단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오겠다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대리인단으로 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 기일 잡아야 되죠.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뭐 김기춘이나 이런 양반들이 또 몸이 아프다고 뭐 이러면서 또 안 나오거나 이러면서 질질 끌거나 뭐 이러면 하여튼 좀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짜증납니다. 짜증나죠. 네. 아니 국민들의 다수 의사 특히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79%예요.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이게 그 조금이나마 계속 상승 무드거든요. 꺾이질 않아요. 안중에 없는 거죠. 국민들의 의사 이런 건 안중에 없고 그냥 내 살 길 찾아야 되니까 그거만 신경 쓰면서 가는 거라서 뭐 친박 의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몰락한다는 거는 곧 친박 의원들의 정치 생명도 몰락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상처가 나든 이미 뭐 상처가 날 대로 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뭔가 되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게 이 사람들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무슨 뭐 국민의 뜻을 받들고 무슨 국민의 뜻을 뭐 헤아리고 이런 건 아무 소용없고 예. 오로지 나 한 몸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정말 너무나 짜증이 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외치고 그러면은 귀담아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선거 때 말이죠. 뽑아놓으면은 사기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본다면 정치에 대해서 온전하게 보겠습니까? 네. 혐오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요 정도 되면 이거는 내가 더 자리를 유지하거나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염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딱 뜻을 접고 뭐 송구하게 생각한다 하고 물러나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이나 이런 거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점점 후퇴하더니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게 후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드러나고 이렇게까지 명명백백하게 다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법 이야기를 들면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웃긴 얘기인 게 본인이 대통령일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을 100% 지지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51대 48, 뭐 51대 몇, 51.6과 뭐 48점 뭐 요런 숫자 아주 박빙의 숫자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 시스템,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더 많이 표를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정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패자는 승복을 하고 승자는 나라를 운영한 거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법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민주적으로 정해놓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생긴 이후에 가장 오래되고 또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형법,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 거에 대한 규정해놓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본인이 안 따르잖아요. 뭐 압수수색은 안 된다 하고 뭐 수사는 안 나간다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몽리를 부리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모두가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본인은 역설적으로 법 절차를 아무것도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법을 집행하겠다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16년 12월 둘째 주에 조사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12월에는 81대 14였는데 이번에는 79대 15네요. 네.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뭐 그렇죠. 별 차이가 없는 건데도 이렇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촛불에 사람들이 많이 옛날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 거는 한 번 표출했으니까 좀 두고 보자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뭐 열망이 꺼졌다거나 사람들이 무관심해졌다거나 뭐 이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뭐 이게 정확한 민심의 그 좌표라면은 한 81%에서 2%밖에 안 빠진 거야. 아니 그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 이게 바뀌었다. 태극기 집회 더 많이 모인다. 여론도 그렇게 반전됐다. 택도 아닌 소리죠, 진짜. 아니 이런 개소리를 국회의원까지 하니까 이건 진짜 황당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후달리면 그러겠는가라고 뒤집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짜증나는 일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좀 추정해 본다면 지금 일부 칼럼을 보니까 확인된 거는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종이 몇 장 준 거. 뭐 이런 정도로만 사실이 규명됐다. 그러니까 둘 다 인정하는 거. 양측이 인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 하나뿐이지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보자면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헌재는 일단 뭐 유무죄를 다투는 형법을 적용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계속 형사소송법 얘기를 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 헌법에 의거해서 예.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격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뭐 네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드러난 일 그리고 진행되어 온 일들을 미루어 봐서 헌법을 준수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헌법을 지금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루고 있는데 형법상 무죄냐 유죄냐를 놓고 말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맞는 얘기고 뭐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는 할 말이 없으니까 주장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저는 헌재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이 나갈 때까지 인용 결정을 어떻게든 내리려고 하는 것이 중론이다라고 뭐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80년대 중반에 생겨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못 살던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도 한 뭐 반세기 만에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룩했고 그리고 뭐 일제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민주주의도 다른 나라가 몇백 년이 걸려가지고 만들어낸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또 크게 볼 수 있는 게 그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법원으로 위시되는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그 위에 헌법재판소라는 거를 두어서 최고 가치를 지닌 법을 심리하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입법, 사법, 행정의 세 축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별개의 축으로서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사부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게 골고루 균형을 잘 갖추면서 법이 잘못된 거를 견제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장치를 쭉 해서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도 내지는 유럽에서도 이렇게 참고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상을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도 그냥 용인하고 간다? 그러면 이건 헌법적으로도 민주적으로도 굉장히 후퇴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뭐 대통령한테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기각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헌재가 가지는 위상 자체를 깎아먹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몇십 년 퇴보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너진 거는 국제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나가서 아니 이 정도 사안이 드러났고 이 정도 사안으로 헌법을 위배했는데 대통령 기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헌재는 있으나 마나한 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이루어왔고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 내지는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를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있었던 헌법재판관 본인 얼굴에 침을 뱉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단순히 누가 임명해줬다고 해서 이 사안을 뭉개고 지나고 이러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후진적인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간해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사실관계는 다르죠. 근데 사실관계를 다루는데 그 사실관계를 다뤄서 이게 형법이 정한 것에 위배됐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무죄 추적의 원칙을 적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를 강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데 헌법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의 자격을 놓고 따지는 심사에 있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자꾸 예로 들면서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그 얘기인데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양측이랄 것도 없고요. 이러면 뭐 이쪽 의견 다르고 저쪽 의견 다르고 둘 다 존중할 만한 의견이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건데 저 박근혜 쪽이 워낙 그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잖아요. 생떼예요, 말 그대로. 생떼를 부리면서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탄핵을 인용한다. 그러면은 그 박근혜 쪽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점까지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규명할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실은 특검 대면 조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예. 근데 거기서 본인이 명백하게 억울한 경우에는 쭉 답변을 내놓으면 검찰에서 설사 얘기한 대로 억울하게 수사를 엮어가지고 몰아가서 했다 손 치더라도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구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쭉 이렇게 내놓고 보면 질문을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보면 이게 만약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본인이 무죄이고 억울하다면 그 얘기가 소명이 될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질문과 증거를 들이대면서 진술을 했는데도 진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한다거나 뭐 이러고 있으면 또 얘기를 했는데 아구가 안 맞아. 안 맞는다거나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곧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3월 13일이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심리를 하는데 그 사이에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피신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특검에는 안 나가려고 하는 거고 특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일정을 공개했느니 뭐 언론과 결탁했느니 뭐 이런 생떼를 부리면서 나가지 않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증거와 훨씬 더 많은 자료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특검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목조목 물어보는 것이 국회 대리인단이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묻는 것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쪽에서 볼 때는 특검에 나가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할 게 없을 거거든요. 그것도 저 사람들이 자기의 비밀을 얼마나 아는지도 현재로서는 패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자진해서 나간다고 해놓고는 질문만 떠보는 거죠. 그렇지. 나가서는 묵비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 조사에는 절대 응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서 헌재에 나가서 그래도 그나마 검찰에 비해서는 자료를 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일정 부분 거기도 이제 여야가 있으니까 여당과 야당의 그 기류는 조금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 그러면 헌재에 나가서 뭔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헌재에 나가서 이렇게 쇼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래서 헌재 결론이 나기 전에 어찌 됐든 특검에 나가서 대면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한 18일 정도 남았잖아요. 최대한 미루려고 할 거예요. 28일 날 특검 수사 연장은 안 시켜주면서 정리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또 필요하잖아요. 대면 조사를 하고 나면 뭐 기소하거나 공소장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를 있어서 수사 결과도 발표해야 되고 정리를 할 텐데 그 정리할 시간도 적게 주고 최대한 특검이 후달리도록 뒤로 미루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뒤로 밀어서 내려고 할 것이다. 금으로 된 방을 줄까? 은으로 된 방을 줄까? 아니면 동으로 된 방을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 방으로. 아니 그럼 네가 알아봐야지.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두꺼비 세상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 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웹에서도 앱에서도 두꺼비 세상.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35 1288.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프로의 김프로이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제작자인 김프로, 그의 역작 재즈가 알고 싶다, 그리고 시네마 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휘둘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잘못 뽑으면 이렇게 되니까 잘 뽑아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황교안 지지하는 인간들은 지금 박근혜가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똑같은 DNA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생각 국민 없는 거죠. 개무시 DNA. 그 사람들한테는 안 불편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니 중국이니 뭐 해가지고 지금 세계 정세는 난리고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지금 뭐 실업률도 높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각 분야가 쭉쭉쭉 치고 나가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전 언론은 다른 거 못 다루잖아요. 예. 뭐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이런 것 문제들은 지금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것들은 다 묻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뭘 했네, 대통령 측에서 뭘 했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보도를 해줘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시간이며 돈이며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거죠. 아, 진짜 악귀를 만났습니다. 악귀를. 예. 물론 이제 박근혜를 찍은 사람 중에는 뭐 그냥 잘 모르고 찍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뭐 또 이제 사악한 언론들에 의해서 왜곡된 인식을, 정치 의식을 그렇게 주입받은 그런 터에 박근혜를 찍은 분도 있을 테고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러니까 무지는 나쁜 정치의 자양분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참 오늘 김프로 만나면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면조사를 이제 받으려고 했고 양자 간의 그 대면조사 사실조차 외부에 언론에 흘리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는데 SBS가 단독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발끈하면서 대면조사를 취소해버립니다. 특검에서는 우리는 아무한테도 얘기한 바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자, 김성우 홍보수석이 있는 청와대가 한 짓이 아니냐. 뭐 김성우 수석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실제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또 김어준 총수도 그런 얘기 하더만 거기 청와대가 SBS한테 정보를 준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특검 쪽에서 확인이 안 되면 그걸 질러서 쓸 수는 없고요. 뭐 어쨌든 이제 확인 절차를 거쳐 쓸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청와대가 공격하기로는 특검보 4명 중에 1명과 결탁해가지고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해서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특검 쪽에서 나간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특검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는 뭐 특검보가 무슨 결탁해서 정보를 흘려주고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정말로 특검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굉장히 당황한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부르느냐 어차피 대면 조사를 한다 그래도 청와대 들어가서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렇죠. 공개를 한다고 해봐야 특검들이 뭐 출석하는 거 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바깥에서 사람들이 진치고 청와대 외경 찍고 있는 것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예.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공개하나 공개하지 않나 똑같단 말이죠. 글쎄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저기 며칠에 비공개 소환을 하기로 해놓고는 기자들이 진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공개 소환이 되도록 특검이 야로를 부렸다? 그러면 사실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청와대 얘기는 뭐 당연히 뭐 얘기 안 된다는 거를 다 알지만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탁을 해가지고 만약에 하려고 쳤으면 가장 좋은 패는 예. 비공개로 조사하겠다 합의해놓고 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흘리는 거예요. 조사 중이다. 예. 이렇게 나오면 예. 그러면 난리 날 거거든요. 그럼 뭐 이제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제 조사가 하고 있답니다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거 밝혔다고 조사 중간에 뛰어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지. 시작되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간에 뛰어나오면은 이게 불리한 거 물어보니까 수사를 거부하는구나.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예. 일단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으면 예. 그게 한동안 진행됐을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앞부분에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렇게 밝혀지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나갔다고 한다면 이건 특검에서 주도적으로 정보를 흘릴 이유는 전혀 없고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뭔가 미리 좀 알려줘가지고 이게 리크가 되게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검 실무선에서 뭐 이렇게 취재가 돼가지고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봤을 때 이거를 놓고 이제 판단하는 쪽에서는 조금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이거를 뒤로 그냥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찌됐든 조사가 이루어지고 한다는 거는 명확하게 딱 알려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특검과 혹시라도 왜냐하면 언론의 감시의 대상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하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특검 자체에서도 뭔가 청와대와 결탁해서 또 이렇게 야료를 부릴 가능성이 지금은 적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본다 그러면 특검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도 같고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니 이렇게 해서 빌미를 줘가지고 청와대에서 저렇게 난리를 생떼를 부리면서 또 연기하고 특검은 특검 입장대로 지금 별다른 카드가 없는데 예.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됐고 뭐 이런 거를 고려한다 그러면 그냥 좀 기다렸다가 9일날 조사가 시작되면 예. 지금 조사 중이다 하고 단독을 해도 예. 문제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두 가지가 지금 뭐 갸우뚱하면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그건 각자 이제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니까 뭐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SBS가 밝혀야겠네. 근데 SBS는 그 뉴스에서 밝히기를 취재원 보호가 언론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했다. 그러니까 전자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특검조차도 어쨌든 대통령을 조사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여지를 더 주면 안 되고 뭐 국민들이 이거를 지켜봐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난 김성우가 야로 부렸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충분히 사실관계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진 않았으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 없기는 한데 그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더 좋은 그림으로 간다고 하면 9일날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에 지금 대통령 조사 중이다라고 단독을 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보안이 지켜질 것이냐에 대해서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언론은. 예. 그리고 지금처럼 막 앞다퉈서 단독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앞서서 던져주면 그거를 참을 수 있겠느냐, 못 참는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거를 만약에 참고 보도가 되지 않고 기다렸으면 다른 데다 줬겠죠. 근데 그것도 약간 그런 게 굳이 SBS에다가 티가 나게 줬겠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성우 국장이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랬으면 자기가 출신이던 SBS에다가 이걸 흘려서 자기가 곧바로 리크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짓을 했겠느냐. 저는 글쎄요. 다른 데다가 충분히 흘려도 흘릴 수 있는 내용일 것이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여기저기 흘렸을 수도 있어요. 김프로처럼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지. 김성우가. 그래서 SBS한테 줌으로써 허를 찌르는 거야.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초식이라면 한 두세 군데에다가 슬쩍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미 브리핑에서 10일 이쪽 저쪽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언저리가 될 것이다라고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군데만 주고 반응을 기다리기보다는 두어 군데에다가 주워놓고 반응을 보고는 이거 특검에서 흘렸다 덮어 씌우기가 더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에스반스한테만 했을까? 저는 그거는 조금 오히려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싶고. 우리 김프로도 결국 이제 청와대의 꼼수설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군요. 글쎄요. 청와대 꼼수설. 사람 너무 신중해. 아니 그럴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팟캐스트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거 보세요. 저는 이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있는 말만 해야지. 원칙과 소신이 밥 먹여주나? 아니 전 낫다고 봐요. 예. 저는 실무선에서 취재가 돼서 그걸로 확인을 해가지고 기사를 그냥 질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전 아닙니다. 청와대 꼼수설이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잘 못하겠는 거는 선수들의 초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수들끼리는 그거를 한 군데만 그렇게 찔러줄 리가 없다. 청와대에서 만약에 기획을 했다면 두세 군데에 넌지시 찌르고 두세 군데에서 뭐 동시에 스멀스멀 흘러나오도록 하는 게 훨씬 특검을 압박하기에도 모양새가 괜찮고. 걔네들이 무슨 선수야, 꼼수지. 꼼수예요, 걔네는. 꼼수 부리는데 선수예요. 그런가? 그럼. 그 선수들의 그거를 너무 얕잡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헌재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특검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2월 28일 날 황교안이가 연장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고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 의결로 특검법을 바꿔서 황교안이 결재 안 받아도 특검이 연장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바른정당이 결국 동의했어요? 이거 그러면 시간 문제 아닌가?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그냥 28일에서 종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법을 연장해서라도 이렇게까지 꼼수를 부리고 말도 안 되게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는데 법에 따라진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가야 되니까 일정 부분 손해를 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게 민주주의가 가진 정신이라서 그거를 지키는 감수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뽑자. 이거에 대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고통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 국회에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선진화법에 걸려.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본회의장에서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여론이 중요합니다. 여론이 지금 상태에서 그냥 계속 답보를 보이고 공방으로 가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로운 보도도 조금씩 터져 나오고 이런저런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게 감지가 되면 그럼 바른정당에서는 이름은 바꿨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연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는 근데 거기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하는 것으로 가야 이 말이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법률가고 법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했으면 법이 가지고 있는 입법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법을 지켜서 돌아갈 때 이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신뢰가 있는 사회가 가장 그 비용이 적은 법이니까요. 이거대로 좀 상식적으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이건 바람이지만 이렇게 될 리가 없겠지. 그렇지. 황교안 선생님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거를 받아준다면은 황교안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국회 의결로 하게 되면 2월 28일 전에 의결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한 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실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연장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연장을 꼭 30일만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정확히 따름인데 정확히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데. 한 6개월 더 한다. 원래 특검법은 70 더하기 30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70 다 돼서 한 180일 더 할 수 있는 걸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번 정해놓으면 못 바꾸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생겼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금 70 더하기 30은 이미 해오던 거니까 예. 그냥 그거대로 30일 더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태까지 늘 연장해가지고도 100일 했다 그러면 뭐 그 정도 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 100일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는 내부에서도 감독을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지금은 어쨌든 30일을 더 연장한다 그러면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닌가. 30일 연장하면은 웬만한 거 다 이제 들춰낼 수 있을까요? 사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100일 가지고 큰 수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해요. 예. 거의 지금 특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합숙하는 기분으로 지금 수사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달린다 생각하고 할 텐데 원래 수사는 내사 기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큰 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은행 수사니 뭐 이런 것들은 막 몇 개월씩 걸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짧은 시간에 따다닥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밝혀내야 될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뭐 만족스러운 수사 결과를 낸다 하면 뭐 올 한 해 내내 수사를 해도 모자라죠. 근데 어찌됐든 뭐 특검이라는 제도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수사 경과를 봤을 때 100일 동안에 그러니까 30일 더 연장된다고 가정하고 박근혜를 구속시킬 만큼의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나요?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 뭐 지금 정도 있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다른 피의자의 경우를 비춰볼 때. 뭐 그렇죠. 네. 아니 이재용이는 뭐 구속시킬 수 있었던 수사 경고 아니었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김용민이가 그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바로 구속이지. 뭘 고민해. 구속과 함께 1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 그럼 바로 구속이지. 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 그 전에. 네, 연탄불 피워놓고 사고 났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도 그런 식으로 권력권 떨어지면 박근혜 봐주지 안 봐주나? 이제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느냐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테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저쪽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는 걸 전제로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뜻은 그거죠.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뭉글뭉글하게 지나온 거에 대한 환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뭉개고 지나간다. 그러면 더 크게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할 줄 알고 그래도 뭐 가족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뭐 조금 똑똑하거나 이렇게 영민하지는 않더라도 우직하게 정해진 대로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표를 준 사람들이 꽤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걸 보니까 이럴 수가 있어 싶어서 다 돌아선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뒤에 가서 뭔가 짜웅하고 목리를 부리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프로이드. SBS 기자를 지냈고 현재 팟캐스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는 법조 권력의 숨은 이모저모를 파헤쳐봅니다. 김프로이드. 우리 특검 수사 쭉 지켜보면서 박근혜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직에서 하야야 된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차라리 기각이 돼서 한 1년 정도 박근혜가 모든 보수의 기반을 다 그야말로 갉아먹으면서 천천히 무너지는 게 낫지. 박근혜가 불구속인 상황에서 대선 전국이 들어선다? 그 박근혜가 선거운동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정호희 문자당 대표는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보여요? 3월 9일 날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나왔어. 인용으로. 저는 이제 9일 날은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9일을 피해서 아마 할 겁니다. 왜 9일을 피해요? 9일을 못 박아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하여튼 헌재에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로 구설에 오를 수 있는 거는 피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다른 날짜를 하는데 뭐 13일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구속이 안 될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 법원에서 구속을 기각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서 형사소추 대상이 됐을 경우 뭐 당연히 특검이든 검찰이든 구속영장을 칠 것이고. 그럼요. 그걸 어떻게 법원에서 기각하겠습니까? 그걸 법원에서는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죠. 이재용이가 기각됐는데. 그때는 그 구실이 있잖아요. 무슨 구실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쪽을 수사하지 않았다. 라는 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서 막 논란은 있고 비난이 일 거를 알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받은 쪽의 사람들이 아무도 조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정황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한번 누른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저런 조사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피신도 뭐 공개조사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뭐 거기서 대부분 이제 묵비권 쓰거나 진술 거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구속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법원이 이거를 거부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 안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검 기간이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서 60일 동안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우리 황교안 오빠가 또 계속 실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할 수는 있죠. 그런 경우 또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영장 청구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검이 끝나고 지금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불구속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겠죠. 그 상황이 지금 최악이라는 거 아니야. 정호희 대표. 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여론이 뭐 들끓고 뭐 이럴 거기 때문에 여론은 또 대선 전국으로 넘어갈 것이고 또 박근혜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직을 결국에는 빼앗겼는데 뭐 구속까지 시키냐 이런 동정 여론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검 연장이 지금 중요한 거고요. 특검 연장이 돼서 3월 달이 특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13일 날 이전에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당연히 영장을 치겠죠. 근데 이제 특검이 2월 달로 끝나고 3월 달에 인용 결정이 나와가지고 됐을 경우에는 그 변수가 생기기는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변수가 생기는 거여서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그냥 뭉개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황교안으로서도 본인이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박근혜를 집어넣는 게 낫지 않나? 뭐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까는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사람은 생각하지. 법률가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는 하나 이게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그 청구 안 하려면 그 청구를 안 하도록 외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사들이 끈떨어진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 난리가 난 이 마당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옛날처럼 그대로 해줄 것이냐. 근데 그거는 남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예. 그럼 정권이 바뀌면 그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검사들이 그거를 청구 안 하고 그냥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줄 선다고 봅니다. 안전빵은 특검이 3월에도 살아있는 거겠네요. 그게 제일 안전하죠. 네. 어떻게든 입법을 해야 되겠고요. 뭐 안 된다 그러면 뭐 그거라도 안전장치를 하는 게 저쪽에서 저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니까 뭐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황교안이가 끝까지 결정을 안 하는 갑자기 결정 장애 증상을 2월 28일까지 보일 경우 그분 원래 계속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 네, 결정 안 할 거예요. 그분은 계속 2월 28일까지. 계속 안 하죠.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보다 조금 한 수 더 갈 겁니다. 뭐 하여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 올 거예요. 짜증이 나지만 좀 지켜보시면서 그냥 민낯을 보는 것으로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요일에 녹음을 하는 거라서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또 어마어마한 촛불이 있을 것이고요. 또 금요일 오후에 황교안의 그 국회 대정부 질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 월요일 아침에도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사이에 박근혜가 만약에 사퇴를 한다든지. 왜 이러세요? 황교안이 우리 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황교안이 대선 출마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겠지. 그럼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500원.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우리가 그 퀴즈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아주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었고 김프로 브런치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달아주셨는데 총초로 총총님, 나나님, 하하호호님 이렇게 세 분께 제가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도 뭐 하나 퀴즈 내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볼 영화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지. 좀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는 이럴 때는 좀 잔잔하고 감동적인 영화를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라이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네, 그게 이제 인도에서 꼬맹이가 집을 잃어버렸다가 한 26년 만에 이제 다시 그 부모님을 찾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잘 찍혔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요 영화 보시고 제가 그 이제 라이언 리뷰도 써놨는데 거기다가 주인공의 진짜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세 분 뽑아가지고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기도 없는 브런치인데 퀴즈까지 내면은 응모율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아주 터무니없이 쉬운 걸로 내. 터무니없이 쉬운 걸로. 그래요? 쉬워요.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 거라. 그래? 주인공 이름 찾는데 뭐. 알겠습니다. 라이언. 네. 라이언이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둘이 모이면 라이언스인가요? 요런 거.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좋잖아요. 요거 빵 터지는 분도 몇 분 계세요. 한 60대 이상 정도 되신 모를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요즘 20대들도 그래요? 내 이런 개그에 빵빵 터진다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개그이기 때문에.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뭐가? 이게 이제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심해지면 태극기 앞에 가서 이제 뻘소리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돈 받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 김프로이드 함께 했고요. 오늘 뭐 가시기 전에 노래 선물 하나 주시고 네네. 데이브 니어의 노래 짜증날 때일수록 조금 심호흡을 하고 한 단계 앞을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밤이 제일 깊으면 그 다음에 새벽이 오는 거기 때문에 노래 제목이 겨울의 끝 봄이 오고 있어. 네. 그 봄이 중의적인 의미겠죠?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지랄맞은 추위 잘 견디어내고 우리가 새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네마스타에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